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는 제대로 보내셨습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쉬셨으니까 네. 자, 또 열심히 달리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곳곳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깐 교통 통제 구간 알려드리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진입 램프 막혀 있고요. 증산교와 서천교 하부도로 통행 불가입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 그다음에 신천 나들목 김포 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고요. 잠수교 그리고 개화 육관문 여기는 계속 일관되게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평로 30길 성산대교 남단 옆부터 양평 나들목 구간 역시 통제되고 있고요. 동작대교 하부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차도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산로 52길, 당산철교 남단부터 당산 지하차도까지인데요. 여기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좀 곳곳이 통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는 집에 대중교통이 두고 좋습니다. 네, 출근길에 오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기를 함께할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또 시민사회수석에 각각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제 김정호 신임 민정수석은 이제 감사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미 맡은 바 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력과 균형력을 겸비해 합리적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이제 네. 중심에 오르고 있는데 그쵸. 일부 언론은 최재형 감사원장 견제용 아니냐 뭐 또 이런 해석도 내놓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네, 이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사선 전 의원이죠. 지난 총선에서 이제 배현진 통합당 의원에게 이제 석패했는데 정세균 총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강민석 대변인은 정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재남 신임 시민사회 수석은 녹색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이제 19대 당시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해서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죠. 지난 1월부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사선 의원 출신이니까 네. 역대 정무수석 중에서 급이 가장 가장 높은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평가가 되더라고요. 3선이었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네. 강기정 수석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들어왔던 소통의 창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 당대표 경선 결과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래서 당청 관계가 또 어떻게 조정이 그렇죠. 되느냐, 이것과 어떤 상관성에서 최재성 정무수석 기용을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야당 관계에서 청와대가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결국은 변화보다는 이른바 돌파, 밀어붙이는 거. 뭐 이쪽으로 택한 거 아니냐, 뭐. 최재성 수석이라면 뭐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러게요. 아무튼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심사는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일단은 유임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한다고 일단 고위 관계자 밝히고 있지만 두 가지 같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그래도 바로 밑에 직급이 수석 비서관들이거든요. 네. 그 좀 인사를 좀 마친 다음에 나머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사회 소통 수석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고 하는 시한부 유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계속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또 싸움 뭐 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뭐 이제 어쨌든 청와대 측에서 그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다라는 네, 식으로 민정수석하고 사실 사이가 안 무근이다, 좋다. 뭐 이런 둘이 동갑이잖아요. 얘기도 있었지만 뭐. 김종수 수석이 동갑인데 뭐 서로 싸웠다. 네, 서로 언성을 그는 뭐 높였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근데 또 이제 보도 보면 김조원 이제는 전 민정수석이죠. 조국
대통령 그러니까 김조원 전 그러니까 민정수석. 지금 이제 예. 전 민정수석이죠. 그 대통령 주재회에도 참석도 안 하고. 네, 이임 현장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급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인사도 안 남기고 그냥 일이 일방 퇴장하고 이랬다라는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정수석이 이렇게 눈에 안 띄고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 잘 없는데 김정수석이 참 잘 안 띄었어요 눈에. 그 뜻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용한 업무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정말 중요한 위치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뭐 비서실장 다음으로 안 중요한 뭐 비서관이 없지만 수석 비서관 중에 중요한 위치고 언론에 계속 부각이 되는데 김주원 수석은 진짜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좀 안 좋은 일로 알려지게 돼가지고요. 구설에 오르면서 오히려 이름이 퍼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팩트로서 많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의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이제 청와대 개편의 완결점이 아니라 시작점. 점이기 시작점 때문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하는 분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후속 인사가 있는지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0325님이 긴급 제보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김포 통진읍에서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제2외곽 순환도로 김포 통진 방향 터널 끝부분에 측면 지지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른 길로 우회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긴급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근처 지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702님 미등 안개등 좀 켜라고 해주세요. 앞차가 안 보여요. 왜들 이러는지 이렇게 지금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진짜 시야가 엄청나게 지금까 뭔가 불편한 상황인데 미등 안개등까지 안 키면 사실 앞차 보기 이런 힘들어요. 날은 비상등을 켜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게요. 잘 안 보이거든 앞에. 네. 그다음에 유튜브로 전옥차님은 차가 많이 막히네요. 미아리 고개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감독기구와 관련된 구상을 밝히면서 이 기구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감시기구가 이제껏 이제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세금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탈세라든지 그렇죠. 뭐 자금 출처 이런 것들 조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국세청, 금융감독원, 뭐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음. 그냥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또 세금 제도를 내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어떤 이런 그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네. 투기꾼 단속 이런 것들 이제 상설 기구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 감시하겠다.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부동산 감시기구 형태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직 구체적인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정확히 네.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언론에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 나온 거지 정부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디테일한 안이 나온 건 아직 아니라서 예. 평가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가격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정책 목표는 일부 지역의 가격 다운이다라고 천명을 한 셈이죠. 네. 그러면서 이 정책적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불안전성 제거가 1차적 목적이라면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 호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까지 240만 원요? 네. 오, 이러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런 재원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일단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강조를 한 건데 최근 이제 뭐 여기 마포라든가요 일부 지역구들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상당히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 구청장이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상암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이 뭐 50몇 %인데 또 높으니까 이제 임대주택이냐 뭐 이런 얘기한 거. 예, 하지 마포구청 앞에서 또 집회도 있었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네, 그랬군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속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힘있게 오히려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옮겨 보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 나가겠다라면서 이제 주택 시장의 투기 자금 유입 차단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또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 호를 원. 건설한다면 상당히 뭔가 그 효과는 클 거라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다만 그 재원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뭐 LH공사라든지 SH공사 이런 쪽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돈이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항상 거기 때 이제 물음표가 찍혔었었는데, 이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이야기는 좀 잘 모르겠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시장의 시각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임대주택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는 이런 이상한 사고. 그래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부터 그러니까요.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주택이 싸게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마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자격이 그런 없는 사람인 심리부터. 것처럼 주변에 이제 고가 민간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걸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데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시장, 그러니까 그 동네에 수요가 많이 늘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더 그곳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일방적으로 찍어가지고 여기에 뭐 가난한 청년이 들어온다,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 사실 시민으로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공동체적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좀 해봅니다.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하면 영화 기생충 보셨죠? 네.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한 다음에 국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자르기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반지하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나왔던 거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있었죠 그때. 예, 소개드린 적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반지하 살고 있는 분들 어디 가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임대주택도 지금 우리 동네는 오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뭐 식이죠. 약간 일종의 님비 현상인 말이 안 건데. 되죠. 넘어가죠. 같이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제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김포 인천간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인데요. 김포 방향 북항 터널 끝부분 토사 유출로 인한 작업 중이라고 3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행이 가능한 2개 차로는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훈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뭐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어서 무죄다 이런 판단이라면서요.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가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건 저도 그러니까 예. 그 주어든 풍월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1심에서는 왜 그렇다면 그 유죄 판단을 달리 본 것 같아요. 다른 사건에서 획득한 증거입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하던 상황에서 삼성전자 본원에 들어갔다가 발견된 증거인데, 야, 바로 그건데요. 다른 사건에서 획득한 증거니까 쉽게 하면 우연히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것도 위법한 수집에 해당이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아, 법적으로 그렇게 예, 봅니까? 그렇게 보는데 예. 저는 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세컨드크랩 위법 수집 증거 법칙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이게 영미법에는 뭐 독수 독가의 이론이라서 독이 있는 나무에서 일어나는 과일은 다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건데. 쉽게 하면 논리가 예, 어디서 뭔가를 압수해서 가져와서 증거로까지 쓰려면 영장을 제대로 발부받아서 된 거. 가져오는 것만이 성립이 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원래 이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안 됐던 안 되는 것이기 걸 때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들고 왔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수집이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롭게 발부를 받아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그 증거는 다 그 증거를 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약간 그렇죠. 그래서 법원 2심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이거 범죄가 아닌 건 아닌데 네. 이걸 다 빼버리니까 참. 혐의가 이상하다. 그래서 무죄를 한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그렇게 막 100% 적용돼 영미법은 적용되지만 대륙법, 우리 한국이나 독일
일본은 잘 적용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법적에 대륙법을 따라간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대륙법죠. 상문법이고 이런데 삼성 탈 때는 참 잘 적용시켜요. 요 얘기만 딱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이걸 100% 항상 적용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이전에 또 그 적용 안 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많죠. 많아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예. 좋은 뭐 형사법의 중요한 원칙이긴 한데 그거를 지금 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증거를 확보한 거잖아요. 이걸 갖고 획득하는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빼버렸다. 그래 보긴 사실 어려운데 1심 그래서 유죄를 한 거고요. 근데 2심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죄가 지금 선고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법리적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이 맞다면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다음에 그 유죄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거밖에 없다면 무죄 판단 내리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박지원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 삼성 관련 판결 같은 경우는 참으로 오히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잘 적용해요. 이런 말씀이신 예. 거고요. 아니 그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노조 와해 행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하고 네. 이제 기록을 보면 원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없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증거로만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좀 합리적 심리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한 고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지적하신 대로 이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맞다면 그건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네. 검찰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하려 그랬으면 그 이명박 대통령 수사 때문에 들어갔다가 획득한 거면 새롭게 증거 압수열차를 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고 검찰이 결국은 부실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관행적으로 거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관행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뭐 하나 할 때마다 새롭게 영장 받든지 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로 위법한 어떤 수집이 맞다고 한다면 네. 그건 정립이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중요한 법칙이긴 한데 네. 다른 법칙에 비해서 뭐 예컨대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쓰던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범죄는 한 거는 이렇게 증거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법리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네. 했고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삼성의 문호조 경영에 어떤 일종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어떤 판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가장 뭔가 최고 책임자로 지목이 돼서 기소됐던 사람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 사회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틀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에서 이 성명서를 내보낸 걸 보면 우연히 발견한 자료로 수사를 했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평생 재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서 퇴로를 만들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그 몇 달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이상 문호조 경영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한 거 기억하시죠? 네, 대국민 그렇죠. 사고를 하면서 네. 얼마나 실천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 네. 그건 재판하고는 별개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킨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지키는지도 지켜봐야겠죠. 감시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